만약 당신이 왕의 딸로 태어났는데 세상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6년 가을 조선 창덕궁 한 여인이 군기시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던졌고 그녀의 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록수,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욕으로 기록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돌멩이가 날아들었고 침이 튀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모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타는 궁궐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겨우 5살. 그 아이는 연산군의 딸이었습니다. 장록수가 낳은 조선이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피였습니다. 어제까지 왕녀였던 아이, 오늘은 역적의 딸이 된 소녀. 상상해 보십시오. 5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왕위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군중 앞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오빠들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사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은 불타고 있었고 어제까지 자신을 공주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지켰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철저히 지웠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 소녀는 어떻게 그 무거운 운명을 견뎌냈을까요? 오늘 50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이 숨긴 왕녀, 그 금지된 혈통의 기록, 실록에 단 2줄만 남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1501년 3월 21날 밤, 연산군 7년 봄이었습니다. 창덕궁의 매화가 만개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매화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습니다. 궁궐 북쪽 깊숙한 곳, 장록수의 처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고 약하고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담장이 그 소리를 가뒀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제10대 왕연산군, 당시 31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궁중 악공 출신 여인 장록수,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산파는 서둘러 아이를 씻기고 포대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록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장록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 안에는 2개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의 피와 천민의 피. 그 2 피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야사 몇 곳에서만 영수라는 이름이 전해질 뿐입니다. 영원히 오래 살라는 뜻, 연산군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오래 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연산군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불길한 예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결코 공식적으로 불릴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은 신성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 그렇기에 왕의 피는 순수해야 했습니다. 조금의 더러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의 자녀는 정식 왕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비는 왕과 혼례를 올린 정식 부인이었으니까요. 후궁의 자녀도 신분이 확실하다면 왕실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후궁도 엄연히 왕의 여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장록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궁녀도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 악공이었습니다. 악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예술가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분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장록수는 함경도 단천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노래를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좋았고 가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악공으로 선발되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궁도 심지어 궁녀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악공일 뿐이었습니다. 왕이 음악을 들을 때 노래를 부르고 연회가 열리면 춤을 추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천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왕의 자식이라 해도 왕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민의 소생은 왕실 족보에 올릴 수 없다고.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한 아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존재해서는 안 될 생명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기였습니다. 왕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왕족이라 불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날 밤의 울음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궁궐의 담장 안에서만 허락된 세상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아이를 직접 안았습니다. 실록은 그를 폭군이라 기록했습니다. 무고한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혔다고 적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를 죽였고 모의사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는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연산군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것이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폭군이라 불린 왕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을 죽인 그 손으로 이제는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그 아이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이름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무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자신의 딸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함. 법도와 신분제도 앞에서 왕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곁에서 장록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장록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결국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해서 낳았지만 그 사랑이 곧 죄가 되는 세상.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이름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존재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과 악공 출신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금지된 생명. 세 사람은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매화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의 매화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하얀 꽃잎마다 한 생명의 운명이 새겨졌습니다. 아름답지만 짧은 생명, 피었다가 곧 떨어질 운명. 1501년 3월 21날 밤, 조선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아이. 하지만 이미 그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살아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 사랑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1502년 여름, 아이는 1살 반이 되었습니다. 창덕궁 북쪽 정원 깊숙한 곳, 장록수의 처소 안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궁궐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직접 지시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햇빛을 보며 자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그곳을 찾아올 때였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연산군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때때로 변덕스러웠으나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웠다고. 그 부드러움의 이유를 실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야사는 전합니다. 왕이 녹수의 집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연산군은 아버지였습니다. 폭군이었지만 그 작은 아이 앞에서만큼은 다정했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을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왕의 딸이지만 결코 왕녀라 불릴 수 없다는 것을. 1503년 봄, 아이는 2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걷기 시작했고 몇 마디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신하들조차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다만 속삭임은 있었습니다. 장녹수가 아이를 낳았다는 속삭임, 왕이 그 아이를 총애한다는 속삭임.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1503년 가을, 마침내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관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에게 녹수는 천민의 신분이니 그 몸에서 난 자식은 왕실의 혈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격노하며 자신의 자식을 누가 감히 논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날 밤 상소를 올린 신하 3명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는 모두 벌하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날부터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녹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려 할수록 세상에 적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장녹수는 더 울었습니다. 1504년 겨울, 아이는 3살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글자도 몇 개 알았습니다. 연산군은 그 아이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자를 가르치며 하늘은 우리 모두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또박또박 따라 썼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총명해도 세상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바꾸겠다고.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것이 연산군 폭정의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절망적인 몸부림.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504년부터 1506년까지 연산군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정사를 버리고 음란에 빠졌으며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부가 왕을 홀렸다고. 나라의 모든 재물이 장녹수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그 속삭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녹수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왕의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505년 봄, 아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에게 왜 자신은 밖에 나갈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녹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꽉 안아주며 조금만 참으라고, 언젠가는 햇빛 아래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궁궐 밖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에 대한 반감은 조정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반정의 기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06년 여름, 연산군 12년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이제 2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왕의 표정이 날로 어두워졌고 신하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래 신뢰하던 시녀 월양을 불렀습니다. 월양은 함경도 출신으로 장록수와 함께 궁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장록수는 월양에게 만약 자신이 없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장록수는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월양은 마마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록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월양은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장록수는 월양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옥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이것은 임금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월양은 울며 마마와 함께 가자고, 함께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장록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은 임금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누군가는 남아서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06년 8월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창덕궁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정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황을 폐하라는 함성, 요부 장록수를 잡으라는 함성. 그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침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칼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누가 감히 자신을 어쩌려고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왕의 위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록수는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우 5살.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월양을 불렀습니다. 장록수가 지금이라고, 데리고 가라고, 북문으로 나가라고, 성문이 열리기 전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록수는 다시 지금 당장 가라고 말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졸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장록수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장록수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옥목걸이를 꺼내 월양에게 쥐어주며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월양이 울며 마마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장록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은 여기 남아야 한다고, 이 아이가 살려면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장록수를 찾으라는 소리, 요부를 잡으라는 소리. 장록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월양에게 마지막으로 가라고,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월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뒤쪽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대답하지 못하며 그저 조용히 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장록수는 궁궐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반정군들이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것이 장록수라고, 나라를 망친 요부라고 소리쳤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맞았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록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살았다고, 그것으로 됐다고. 군기시 앞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그녀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부라고, 마녀라고 욕했습니다. 그 모든 욕설 속에서 장록수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오전 8시경 장녹수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창덕궁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3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북한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창덕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불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저기에 어머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안았을 뿐입니다. 그날 조선은 새로운 왕을 얻었습니다. 중종,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아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름을, 신분을.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월양의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녹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생명. 1506년 9월 3일 북한산 자락의 작은 암자. 월양은 아이를 안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암자는 작았습니다. 낡은 기와지붕과 거친 흙벽. 그곳에는 늙은 비구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구니는 월양을 보고 이 아이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궁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구니는 잠시 월양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그 암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어머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며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그러나 끝없이 길게 울었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7년 봄.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하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월양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흙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월양이 가르쳤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은 하늘 아래 선다고. 아이는 또박또박 따라 썼습니다. 그 모습이 연산군을 닮았다고 월양은 생각했습니다. 월양이 다시 가르쳤습니다. 하늘천자. 하늘은 모든 것을 본다고.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어머니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0년 아이는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이 영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너의 아버지는 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짓말이라고, 왕의 딸이라면 궁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양이 그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절의 딸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1511년 가을, 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내려갔을 때 한 아이가 그녀에게 너는 아버지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가 멀리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비웃으며 거짓말쟁이라고, 너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월양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왕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다시 그럼 왜 자신을 버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버린 게 아니라고,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1515년 영수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에는 어머니 장록수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월양은 두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화가 될까봐. 월양이 영수야, 마을에 내려갈 때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세상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가혹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말을 따랐습니다. 1517년 여름, 중종 12년이었습니다. 영수는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조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17년 9월 1일, 중종 12년, 대신들이 임금 앞에서 한 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폐주의 자녀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종은 그때 37살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였습니다. 중종이 계속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폐주 연산의 딸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록 폐주의 자식이나 그들 역시 왕실의 피를 이은 자들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조정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폐주의 자식들을 돌본다는 것은 역적을 용서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가 그들은 아무 죄도 없으며 단지 잘못된 아버지를 두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종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마침내 중종이 입을 열어 폐주의 딸들에게 가사와 노비, 전지를 하사하라고 그들도 선원의 이름을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주가 총애하던 장록수에게서 태어난 이영수와 정금에게서 태어난 이암금에게 가사 각 일자, 노비 각 15구, 전지 각 5결을 내리고 모두 선원에 올리도록 명하다고.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영수라는 이름이 실록에 등장한 것입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둘째, 선원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선원은 왕실의 족보입니다. 비록 폐위된 왕의 딸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족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셋째, 재산을 하사했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 노비 15명, 땅 5결. 오늘날로 치면 작은 집과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북한산 암자에도 전해졌습니다. 월양이 그 소식을 듣고 암자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내가 인정받았다고 왕실에서 너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이해하지 못하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결정을, 그녀의 이름이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재산이 하사되었다는 것을. 영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럼 이제 자신은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세상은 아직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녀였다고. 하지만 왕녀가 아니라고. 나는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숨어 살아야 한다고. 모순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옥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달빛에 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왔을 뿐입니다. 1529년, 중종 24년이었습니다. 영수는 2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이미 혼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습니다. 보통 양반과 여자들은 15살 전후로 혼인했으니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 늦게까지 혼인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역적의 딸과 혼인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517년에 왕실에서 재산을 하사받고 선원의 이름을 올렸지만 그것이 그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은 장록수의 딸이라고, 폐주의 자식과 혼인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영수는 산속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궁궐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을 담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529년 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한,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권한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서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서얼 금고법, 서자와 얼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이었습니다. 권한은 평생 그 굴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반의 아들이지만 양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수를 처음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1529년 3월, 권한은 북한산 근처 마을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암자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권한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강인한 눈빛. 권한은 그날 이후로 자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권한이 실례지만 이곳에 오래 사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권한이 다시 가족은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끈질겼습니다. 한 달, 두 달. 권한은 계속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은 서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권한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었으면 해서라고, 자신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영수가 자신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권한은 영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권한이 당신은 왕녀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권한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지켜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지키려다가 당신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이 괜찮다고,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며 더 잃을 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1529년 6월, 두 사람은 은밀히 혼인했습니다. 은밀히.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권한은 서자로서 분수를 모르고 장록수의 딸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라고, 형조에서 추문하기를 청하였다고. 형조, 조선시대 형벌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권한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관리들이 너는 서자의 신분으로 어찌 감히 폐주의 딸과 혼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권한은 자신은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이 분수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권한은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종이 묵인한 것입니다. 중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수가 제대로 된 혼처를 찾기는 어렵다고, 서자라도 그녀를 받아주려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영수는 혼인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13년 늦은 혼인이었습니다. 1529년 가을, 영수는 권한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한양 외곽 북한산 자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방 두 칸, 마당 하나. 하지만 영수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권한은 그녀를 잘 대했습니다. 그는 서자였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영수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때 왕녀였던 손이 이제는 무명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평범함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한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신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당신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권한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한때 옥목걸이를 만졌던 손이었습니다. 권한이 당신은 제게 사람이라고 왕녀도 역적의 딸도 아니고 그저 제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532년 영수와 권한 사이에 자식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실록에 기록되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요. 오량은 여전히 근처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40이 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량이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량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다행이라고 마마께서 보신다면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옥목걸이를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량이 아름다우셨다고, 노래를 잘 부르셨고 마음이 따뜻하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 것 같다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가슴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40년 무렵 영수는 39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실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무덤 어딘가에 묻혔을 것입니다. 왕녀로 태어났지만 왕녀로 죽지 못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5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그녀는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50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자손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록 단 2줄에 그녀의 이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신분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영수는 그 벽의 희생자였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왕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수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5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습니다. 장록수는 요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달랐을 것입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한 명의 어머니.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실록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기억 속 아버지는 달랐을 것입니다. 무릎에 앉혀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내 딸이라 불러주던 다정한 아버지.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첫째, 출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는 잔인하다는 것. 영수는 자신의 출생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살아남는다는 것. 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작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다는 것. 실록은 왕과 대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망, 그들의 삶.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더 이상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신과 배경에 따른 차별은 존재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영수가 살아남았듯이 오늘날의 영수들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출신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1506년 가을, 불타는 창덕궁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북한산 자락에서, 작은 암자에서, 그리고 마침내 작은 집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수. 영원히 오래 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연산군이 지어준 그 이름처럼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왕녀로 태어났지만 왕녀가 될 수 없었던 소녀. 역적의 딸이라 불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 평범한 행복을 찾아 조용히 살다 간 사람. 이것이 영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50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조선이 숨긴 왕녀, 금지된 혈통의 기록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